어제 멕시코 할리스코주 타팔파의 울창한 숲속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름은 네메시오 오세구에라 세르반테스, 별명은 엘 멘초. 미국이 이 사람의 목에 걸어둔 현상금이 자그마치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200억 원입니다. 초등학교를 5학년에 중퇴하고 아보카도 밭에서 일하던 소년이 어떻게 한 국가의 주권을 통째로 집어삼킨 괴물이 되었는지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벌어진 일은요, 솔직히 영화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만듭니다. 멕시코 20개 주에서 250곳 이상의 도로가 불타는 차량으로 막혔고, 과달라하라 공항에서는 여행객들이 총성을 피해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감옥에서는 폭동이 터졌습니다. 25명의 국가 방위대원이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명을 잡았는데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떻게 범죄 조직에게 통째로 포획당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는지를 낱낱이 풀어보려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상대하는 놈들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 카르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보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선글라스 끼고 권총 들고 모자 푹 눌러 쓴 그런 느낌이요. 근데 현실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군대입니다. 엘멘초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직이 보유한 무기 목록을 보면 어지간한 중소국가, 군대보다 화력이 셉니다. 0.59경 바렛 대물 저격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원래 장갑차를 관통시키려고 만든 총입니다.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기에 로켓 추진 수류탄,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로켓 발사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엘멘초를 잡으러 간 작전에서 군이 압수한 물품 중에 항공기를 격추하고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로켓 발사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드론에 폭탄을 매달아서 투하하는 기술도 씁니다. 여러분이 배달 음식 올 때 쓰는 그 드론 있죠? 그걸 폭격기로 개조한 겁니다. 정규군이 쓰는 스워밍 전술, 그러니까 소규모 부대가 사방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전술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카르텔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멕시코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걸 그대로 가져와서 범죄에 쓰는 겁니다. 이 조직의 연간 수익이 수백억 달러 규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 카르텔의 마약 매출이 더 큽니다.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최근 미국을 공포에 빠뜨린 펜타닐, 이 모든 걸 공급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멕시코 32개 주 중에서 21개 주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 50개 주 전부에서 활동합니다. 이게 범죄 조직입니까? 아니면 다국적 기업입니까? 그리고 이 제국을 세운 엘 멘초라는 인물,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미초아칸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아보카도 밭에서 일했습니다. 14살에 처음으로 마리화나 밭을 지키는 일을 시작했고 10대 후반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불법 입국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가명을 쓰며 떠돌다가 19살에 총기 소지와 작물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 후 형 아브라함과 함께 마약 밀매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한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이 형이 전과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엘멘초가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합니다. 5년형을 살고 3년 만에 가석방되어 멕시코로 추방당하죠. 형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간 겁니다. 어찌 보면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 의리가 나중에 수만 명을 죽이는 조직의 접착제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겠지만요. 멕시코로 돌아온 엘 멘초는 놀랍게도 경찰에 입직합니다. 할리스코주의 작은 마을에서 경찰관 생활을 했어요. 법을 지키는 쪽에 서봤던 사람이 나중에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경찰 시스템의 구멍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으니까요. 얼마 후 그는 경찰을 때려치우고 밀레니오 카르텔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카르텔 두목의 여동생 로살린다 곤살레스, 발렌시아와 결혼해서 조직 내부의 핵심 인물로 올라서죠. 이후 밀레니오 카르텔의 보스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사업 파트너였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나초 코로넬도 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합니다. 혼란의 틈을 타 엘멘초가 조직을 장악하고 2009년에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를 창설합니다. 초등학교 중퇴한 아보카도 농부가 FBI가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조직이라고 인정한 제국을 세운 겁니다. 실리콘밸리 창업 신화와 비교하면 불경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기존 산업이 무너진 틈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을 독식한 거니까요. 다만 이쪽의 상품은 앱이 아니라 코카인이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카르텔이 강하다고 해도 멕시코에도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는데 왜 못 잡는 거냐? 합리적인 의문이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잡는 사람들이 이미 카르텔 편인 겁니다. 2019년 10월 17일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주도 쿨리아칸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쿨리아카나소라는 이름으로 멕시코 현대사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반 멕시코 정예 부대가 마약왕 엘차포 구스만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합니다. 미국의 신호 정보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준비한 작전이었고 체포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쿨리아칸 시내에서 약 700명의 카르텔 무장 대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0.59경 발해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으로 완전 무장한 채로요. 이 사람들이 한 짓이 그냥 군대랑 싸운 게 아닙니다. 군인들의 가족이 사는 관사를 포위했어요. 석방 안 하면 네 가족부터 죽인다. 이게 한 국가의 군대에게 범죄 조직이 건넨 메시지입니다. 교도소에서는 56명의 죄수가 집단 탈옥했고 시내 곳곳에서 차량이 불타고 카르텔은 군용 헬기 2대의 총격을 가해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민간 공항까지 총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전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석방하라. 잡은 놈을 풀어줬습니다. 국가 수반이 범죄 조직의 협박에 굴복해서 정당한 법 집행으로 체포한 범죄자를 놓아준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다. 누구의 피든. 어찌 보면 인도주의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그날 전 세계가 확인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정부보다 카르텔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요. 흥미로운 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시날로아 주민의 79%가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옳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시민들조차 정부가 카르텔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우리가 더 다친다.
이것이 카르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멕시코 시민들의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오비디오 구스만은 이후 2023년 1월에야 재검거됩니다. 그때도 역시 쿨리아카는 피바다가 되었고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니 재미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네요. 충격적인 건 오비디오가 2019년에 풀려난 후 그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겁니다. 범죄자의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고맙다고 한 거예요. 이게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쿨리아카나소 같은 사건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무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카르텔이 이미 국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헤나로 가르시아 루나, 멕시코의 공공보안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찰청장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멕시코의 마약과의 싸움을 총지휘하는 사령탑이었습니다. 이 사람 미국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유능하고 결단력 있고 카르텔의 강경한 인물이라고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장관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카르텔 조직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죠. 근데 2023년 미국 법정에서 이 사람의 진짜 정체가 밝혀집니다. 시날로아 카르텔로부터 한 번에 최대 500만 달러씩 수년간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온 카르텔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마약과 싸우는 총사령관이 마약 조직의 월급쟁이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방서장이 방화범과 손잡고 불을 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가 지휘하던 연방경찰이 실제로 한 일이 기가 막힙니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전직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공항 경찰 무전기에는 두 가지 특수 코드가 있었습니다. 코드 45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 수색을 멈춰라라는 뜻이고, 코드 35는 대기 상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이 신호가 떨어지면요, 공항에 있는 모든 경찰이 하던 일을 멈춥니다. 검문도 안 하고 수색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마치 포즈를 취한 마네킹처럼요. 그 사이에 카르텔의 특수그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마약 가방을 태연하게 가져갑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아니, 경찰이 길을 터주면서요. 이걸 전문가들은 마약 민주주의, 나르코 데모크라시라고 부릅니다. 선거로 뽑힌 정부가 마약 조직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범죄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체제를 말합니다. 가르시아 루나는 2024년 10월 미국 법원에서 징역 460개월, 약 3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판결이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가르시아 루나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가 대표적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올해 이달 초에도 CJNG와의 결탁 혐의로 할리스코주 테킬라시의 시장과 지방 관료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테킬라라는 술이 만들어지는 그 동네에서요. 이렇게 부패는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한 명 잡으면 10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카르텔의 그 어마어마한 총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멕시코에는 총기 가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이 운영하는 국영 총기점 하나. 그런데 카르텔이 보유한 무기의 70%가 미국산입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미국 남서부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총기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가 멕시코로 물밀듯이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아이언 리버, 철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20만 정에서 50만 정에 달하는 총기가
이 보이지 않는 강을 따라 멕시코로 흘러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구매가 너무나 쉬운 반면 멕시코에서는 그 총들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 사건이요. 미국 주류 화기 단속국 ATF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 패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작전입니다. 이름이 분노의 질주 영화 제목 같죠. 근데 내용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전의 원래 목적은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불법 구매하는 중간 딜러들을 일부러 단속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 총들이 최종적으로 카르텔의 어떤 보스에게까지 올라가는지 추적해서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죠. 현실에서 벌어진 일은요. 2천 정이 넘는 총기가 카르텔 손에 들어갔는데 추적은 개판이었습니다. 총에 부착한 GPS 추적기가 국경을 넘어가면 신호가 끊겼고 결국 그 총들은 멕시코 시민들을 학살하는 병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경 순찰대원 브라이언 테리가 이 작전으로 유출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자국 요원이 자국 정부가 풀어놓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건 비극을 넘어 블랙 코미디입니다. 웃을 수 없는 블랙 코미디요. 그리고 DEA, 미국 마약 단속국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DEA가 시날로아 카르텔, 특히 엘마요 잠바다 진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대가로 그들의 마약 밀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택적 비호라는 건데요. 한쪽 카르텔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다른 쪽 카르텔의 정보를 얻는 겁니다. 마치 늑대 한 마리를 키워서 다른 늑대를 잡겠다는 전략인데 결과적으로 늑대는 다 커버렸고 양은 다 잡아먹힌 셈이죠. 결국 미국의 마약 수요가 멕시코 카르텔의 매출을 만들고 미국의 총기가 멕시코 카르텔의 화력을 만들고 미국 정부의 실책이 멕시코 카르텔의 성장을 도운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멕시코의 비극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2013년 미초아칸주에서 용감한 시민들이 자경단, 자구대 오토데펜사스를 결성합니다. 의사, 농부, 상인들이 카르텔의 폭력에 맞서 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들을 응원했고 멕시코에 아직 희망이 있다며 감동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전 기사당 카르텔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잔혹했습니다. 자구대 지도부 중 일부가 카르텔의 돈에 매수되거나 스스로가 카르텔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자구대의 일부는 로스 비아그라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카르텔로 변질되었습니다. 네, 비아그라 맞습니다. 조직원들이 머리를 세우고 다녀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름만큼이나 기괴한 변신이었습니다. 카르텔에 맞서 싸우겠다고 일어선 시민군이 결국 카르텔이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 이건 멕시코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가장 슬프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2026년 2월 22일 엘멘초가 사망했습니다. 타팔파의 숲속 은신처에서 멕시코 공군과 특수부대가 합동작전을 펼쳤고 미국 북부사령부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작전 중 4명의 카르텔 조직원이 사살되었고 엘멘초를 포함한 3명이 부상 후 멕시코시티로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로켓 발사기와 장갑 차량이 압수되었고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걸 큰 성과로 발표했고 미국 백악관도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은 마땅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요. 근데 잠깐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2019년 오비디오 구스만을 잡았을 때도 처음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석방이요. 2023년에 다시 잡았을 때도 30명이 죽었고요. 이번에도 패턴은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엘멘초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 전역이 불바다가 됐으니까요. 보안 분석가 헤라르도 로드리게스는 당국이 보복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개 주에서 250곳 이상의 도로가 봉쇄됐고 25명의 국가방위대원, 교도관 1명, 검찰 직원 1명, 그리고 30명의 범죄 조직원이 사망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주유소에 불을 질렀고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는 감옥 폭동이 일어나 교도관이 사살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할리스코, 타마울리파스, 미초아칸, 게레로, 누에보레온 등 여러 주의 미국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는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고 미국 관광객들이 호텔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와도 연관된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달라하라는 월드컵 경기 개최 도시입니다. 어제 불타고 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응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 팀도 마찬가지고요.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게 월드컵 기간 중 카르텔 체포 작전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합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가 카르텔을 건드리면 월드컵이 위험하다는 자인이거든요. 엘멘초의 뒤를 이을 사람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엘멘치토는 이미 미국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고 의붓아들 엘펠론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형 아브라함도 구금 중이고 사위도 매형도 줄줄이 미국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DEA 국제작전국장 마이크 빌은 엘멘초는 독재자처럼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재는 카르텔 내부의 권력 투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현재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입니다. 군사력, 재정력, 정치 침투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완전한 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배경에는 미국의 마약 수요, 총기 공급, 그리고 정책 실패라는 거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대륙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제 엘멘초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 명의 두목을 제거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됩니다. 멕시코의 역사가 이걸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매일 아침 총성의 아이를 깨워야 하는 멕시코의 어머니들이고 학교 대신 카르텔의 망을 보는 10살짜리 소년들이며 과달라하라에서 택시를 타려다 불타는 도로를 만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어제 엘멘초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과달라하라의 하늘은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멕시코의 주권이 돌아오는 날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들의 주권은 영원히 오지 않겠죠. 이번엔 올바른 정책으로 더 이상 시민들이 카르텔이라는 범죄 집단에 위협받지 않고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멕시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한 번이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